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나쁜 대기질에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이화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네요.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질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도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최대 40mm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중부를 중심으론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될 만큼 대기질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쁜 단계까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4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이 큰데요. 내일부터는 전국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컴백 공연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흘 뒤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을 대비해 광화문 광장 북쪽에는 무대가 설치되고 있고 경찰은 일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은 약 26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 6,500여 명과 안전장비 5,400여 점을 현장에 배치하고 공연 구간을 따라 게이트 31개를 설치해 인파 밀집을 막을 계획입니다. 공연장을 우회 입장하거나 주변 건물 옥상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통제합니다. 일대 교통은 행사 전날인 20일부터 통제가 시작되는데요. 세종대로는 금요일 밤부터 공연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6시까지 광화문 앞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청에 동맹국 대부분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사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나토 동맹국이 대이란 공격 작전에 동의했지만 도우려 하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So this was a great test.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호르무즈 연합구상이 사흘 만에 사실상 좌초되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동맹국들이 일제히 거리를 두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마저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은 양심상 이번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국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켄트 국장이 안보에 약한 인물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But I realize that it's a good thing that he's out because he said that Iran was not a threat. Iran was a threat. 이란 전쟁과 관련해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 내부의 균열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로 여권 내 이견이 많았던 검찰 개편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자제를 요구하며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지 하루 만인데 강경파가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에 어떤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법안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1시간 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영장 청구 지휘권과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도 모두 없앴습니다. 수사 개시 때 수사관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도 일괄 폐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간 수기가 부족했다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첫 정부안이 나온 뒤 2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어온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된 최종안은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조안입니다.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16% 올랐는데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였던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가수 아이유 등이 사는 걸로 알려진 강남구 청담동의 전용 면적 46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32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용산구 한남동의 245제곱미터 아파트가 24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곳 중 9곳이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에 집중됐는데 한 곳은 성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강남 3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소위 한강벨트 지역은 20% 넘게 올랐지만 외곽의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상승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67개 생정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올해 보유세와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이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 외부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올해 45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원 올랐는데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50% 오른 2,850만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거라면서 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것도 주목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제 발표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과 달리 시행령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공시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당장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 주택 시장에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장 반응 좀 어떻습니까? 네, 공시가격 여기서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보유세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기준 금액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9.16%지만 서울이 18.67%,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8.67%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 상구는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10억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 5천 정도 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시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뭐 현실화율이라든지 다른 뭐 공정시장 가격비를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작년의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긴 내야 되는데 이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에 또 공시가격 현실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또 문제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는 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기 지역의 공시가가 작년보다 20%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50% 넘게 늘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고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레미안 원밸리라고 이제 유명한 반포의 아파트가 있는데 네. 공시가격은 33% 정도 늘어나는데 세금 부담은 이제 작년에 1,829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는 2,855만 원, 한 5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가 아파트 시장이 주로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금액대가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마포의 이제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30.9% 늘어나는데 17억 정도 되고요. 세금 부담은 289만 원에서 439만 원, 역시 5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8%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보유세 부담은 7.2%, 오히려 더 낮아지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비싼 아파트,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9%가량 올랐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개한 공시가격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실거래가 공시가격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 집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단지별로 특징이 다 다르죠. 비싼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데요. 같은 동네에서도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둡니다. 단순하게 통계를 내버리게 되면 특정 아파트가 올라간 부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통계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서 어떤 좀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공시가격은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가 있는 부분, 집값이 올라간 부분이 가중치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사 시점이 1월 1일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다, 뭐 24%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2025년에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외 지역 상승률은 6% 정도 되거든요.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부담스러우면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내야 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매물을 던질 거다 이런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 일정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4월 중순이 되겠죠. 토지거래가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급매물 초급매가 나오다가 이제 소화가 되고 그 다음 급매로 한 단계가 올라갔는데 이번 공시가격 성적표를 받아보고 팔아야 되겠는데 보유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효과에 좀 그칠 것 같고요. 5월 9일 지나면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3주택자들은 82.5%가 적용되기 때문에 팔고는 싶은데 못 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나올 세제 개편안 내년도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또 시장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장특공제,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걸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거주하는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세금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또 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주와 비거주를 나눕니다. 살고 있는 집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봐줄 수는 있겠으나 거주하지 않는 집, 뭐 전세 주고 자기는 전세 사는 집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줄이고 양도세 뭐 공제 금액도 줄인다라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결정적으로 집값 잡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보유세도 올리고 지금 양도세도 올리고 모든 세금을 다 올리는 정책인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보유세를 올리면 또 거래세를 좀 내려줘서 네.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좀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반복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3고 초력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강원과 경남 등에선 여야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3시간 남겨둔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부를 비판하며 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두 차례 등록을 거부했던 오 시장이 결국 세 번째 공모에 응하기로 결정한 건데 오 시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출마 소식을 접한 뒤 멋진 경선을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출신으로 세계은행 경력을 자랑하는 경제통, 강남을 초선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고 부산시장 공천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전재수 의원이 당의 경선을 요청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 단수 공천을 확정하면서 강원지사 선거는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게 됐고 경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대구시장 공천을 논의할 예정인데 중진 컷오프를 둘러싸고 당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올해 초부터 김민석 총리와 공개 충돌을 빚어온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김 총리의 방미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마침 방미를 했는데 5일밖에 안 됐는데 또 왔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차기 주자 양성을 위해 김 총리를 미국에 보냈다는 김어준 씨의 발언. 김민석 총리가 미국 현지에서 곧바로 SNS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고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나를 좀 세웠는데 이런 벌써 세 번째 충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실제 만약에 김민석 총리의 이번 그 미국 방문 이 부분은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보편적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 그걸 짜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2번 갔다 오셨어요. 이제 지금은 현재 체류 중이지만 네. 첫 번째 다녀오셔서는 사실 현안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논의를 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관련해서 관세율을 25% 올린다는 부분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그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함 파견 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못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가 해외에 순방을 하신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데 그 이례성에 비춰보면 성과 내지 논의의 그 주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김어준 씨가 말한 만약에 현지 특파원과의 그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는 발언이 나왔다면 그랬다면 더욱더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발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차기 주자 관련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이 띄어지는 듯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차기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도 설정과 관련된 본인의 이해관계 반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소 취소 거래설 여파로 여권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씨가 또다시 김민석 총리 겨냥한 건데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각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또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이제 미국 등 저기 간 것은 글로벌 AI 허브 유치와 관련된 그런 뭐 국제적인 또 우리 범정부 차원의 어떤 아젠다들을 이제 저기 추구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세 번째, 올해 들어서만 제 기억으로 한 세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군에다가 김민석 총리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난번 펜스 부통령과의 그 방미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방미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 좀 저는 과도한 비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김어준 씨가 지금 그 언론인이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비판이나 견제는 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판에 의해서 권력이 커지는 만큼 언론의 권력이 커지면 그 권력에 맞는 또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전과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이 여권에서 적극 활용을 해왔는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야당에선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아니고요. 범진보 진영이 함께 뭉쳐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그 누구라도 다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해 줬기 때문에 또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진보 정부를 또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협력한 그런 관계들 저는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좀 이 개혁의 동력을 삼아서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가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언론으로서의 비판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불필요한 내부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느끼기엔 약간 그런 불필요한 상황들을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그 심정들이 일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원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김어준 씨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차기 주자로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해석의 보편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그걸 작동시키는지는 본인의 흉중에 있겠지만 그걸 듣는 그 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가벼운 그 어떤 화제거리 내지 평론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지금 언론사로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의 원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우리 이해관계에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실 저런 말들은 국민이 들을 필요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했던 여태까지 기조, 그러니까 이건 언론으로서의 기조가 아니고 마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듯한 이런 기조를
보이다가 이거 벗어나니까 그거 못 보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 토사구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데, 아니 김어준 씨라고 언제까지나 진영이나 특정 정파를 위해서만 그 방송을 하거나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이런 아픈 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용납 못하는 거죠. 김어준 씨가 여태까지 한 말 중에 제가 김어준 씨를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100가지 말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권이나 해당 특정 정파에 대해서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한다. 그거를 붙잡아내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 언론을 보는 시각, 이런 시각이 반영된 반응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갔을 때 김민석 총리가 왜 중동 사태에 대해서 국무회의 같은 거 안 했냐 이렇게도 김어준 씨가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저러 비판을 이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정청래 대표 연임을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를 전제에 둔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8월 달에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아직 그 확정되지도 않은 가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이런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일 때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안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차기 당권 주자의 가장 유력한 상황에 처해 계신 건 맞지만 네.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고 과잉적으로 어떤 그 정파적 이익 또는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내 이견이 많았던 검찰 개편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해.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당정 합의안을 보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정부 뜻대로 검찰총장으로 했고 공소청 검사 권한은 강경파의 뜻대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당정이 한 발씩 물러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누가 이긴 걸로 보십니까? 정부가 완패죠. 저는 완패라는 것은 저는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백길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원래 안에서 수정을 한 원래 또 그 당론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네. 그러니까 당론을 이번에 또 재수정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그 수사권 기관 간의 권한 배분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켰어요, 검찰로부터. 그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 정부, 이번 국회 들어와서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 자체는 올 10월에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구를 만드는 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리고 원래 검찰청의 그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담당할 것이 공소청인데 이 두 가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청을 저희가 폐지한 이유가 이게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용이 있어 왔다는 권한 남용. 그러면 다른 기관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수사권이라는 것이 강제력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몇 가지 견제 기능을 정부 안에 넣었던 거예요. 현 정부가. 네. 예컨대 그 직무배제권을 하거나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를 받게 하거나 영장 집행의 지휘를 받게 하거나 이거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삭제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감독관, 그다음 지자체, 그 세금 이런 부분들은 형소법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의 그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사지휘권도 정부 안에 들어있는데 뺐어요. 이것도.
그럼 도대체 왜 검찰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처 복잡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공수처 이렇게 왜 흐트러 놓는 것이냐?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수사권이 집중되면은 권한 남용의 걱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검찰의 힘만 빼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수사와 기소권의 독점 이것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있었고 그 폐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이번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라는 것이 대전제였고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이 권한을 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이 권한을 분산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남용되는 권한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이 뭐 정부가 완패했고 또 이 그 소위 민주당의 강경파가 완승했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시는데 이런 식의 이분법적 어떤 평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안이라는 것은 당정청이 합의안 아니었습니다. 그 안들을 당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 당론들을 수정해가고 보다 그 법안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마치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간에 아주 강력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덧붙여 드립니다. 네, 이 합의안을 보면 이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 검사의 질적 하락이 예견된 상황인데 결국 범죄자들만 득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나 이렇게 저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능 범죄, 그다음에 권력 범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중대범죄수사처의 그 범죄 유형들은 대부분 가진 자의 범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검사의 통제권을 저렇게 다 느슨하게 한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언제 이런 거 요구했나요? 이거 국민들하고 전혀 많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사가 마음대로 칼자를 휘두를 수 있게끔 이 신분 보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애고 또 하나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 검찰청에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버금가는 어떤 직무 독립성을 주거나 권한을 줘야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행안부 장관이에요. 역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못합니다. 근데 검찰청에서 떼어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지휘를 물론 구체적인 건 안 되지만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 이것도 퇴보예요.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수사지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과연 경찰에게도 못하는 수사지휘를 중대범죄수사청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대다수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주고 정적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국민 범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도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얘기를 하면은 더더욱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것도 저는 온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의 어떤 그 숙제를 민주당이 받아서 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좀 짧게 좀 설명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사지휘. 이것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이 수사를 맡고 있는 중수청의
소관기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갔다면 당연히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권한이 생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검사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파면이 그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이 아무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른 검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징계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겠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검사들에게 가지는 권한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힘을 못 쓰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시는 건 좀 국민을 좀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밝혔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본인이 앉아가지고 연필을 찍찍 그었다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련될 법안의 성격인가요? 이 법안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법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것이지, 두 분이 앉아가지고 연필을 찍찍 긋고 할 거예요. 예산안도 그렇게 하면 비판받는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그렇게 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강병파 의원하고 본인이 연필로 그어가면서 마련했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양주 전자발찌 살해범 45살 김모 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입니다. 재판 시작을 알리는 불은 켜졌지만 법정 안은 무거운 정막만 흐릅니다. 김 씨는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행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유흥업소 여성을 관리했던 김 씨. 20대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인적이 뜸한 도로 갓길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10년여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감시망을 비웃듯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엔 자신이 운영하던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인정돼 3년간 복역했습니다. 이외에도 사기 등 여러 차례 범죄 경력이 있었던 김 씨.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채팅앱 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왔고 결국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집요한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남성은 범행을 3년 전부터 계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직장 동료인 50대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입니다. 이유를 묻자 남성은 할 일을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상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은 휴대전화를 끄고 같은 노선 버스를 여러 차례 타고 내리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피해자와 2년 전까지 함께 일했던 남성은 그제 새벽 경기 고양시에서도 전 직장 동료였던 또 다른 기장을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범행 14시간 만인 어젯밤 8시쯤 남성을 울산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남성은 범행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경찰은 남성이 건강 문제로 비행에서 배제돼 퇴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퇴사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전직 부기장이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장을 왜 살해했습니까? 공무사한테 부산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보신 대로 50대 피의자는 3년간 범행을 준비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범행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알려진 것은 어제 오전 5시경에 부산에서 전직 동료였던 한 기장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인 16일 오전에도 일산에 있었던 다른 직장 종류의 주거지 근처에서 폭행을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동료의 경우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새벽에 그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창원으로 이동을 해서 역시 또 다른 동료였던 사람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전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저녁 8시경에 울산에서 검거가 되기는 했는데요. 조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리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만큼 지금 나온 사건들 이외에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같이 근무했던 그 직장 동료 중에서 8명 정도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틀 전에 피의자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1차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빠르게 검거했더라면 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강력범죄가 아니고 단순 폭행 정도로 취급해서 경찰이 또 추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도 좀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제 이런 2차 피해가 있기 전에 이제 바로 검거를 했으면은 안타까운 인명이 이제 침해된 일은 없었겠지만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도 꺼놓고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면서 이제 본인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1차 범행이 있었을 때 누가 피의자, 누가 가해자였는지를 바로 특정하지 못해서 아마 이제 복면을 수고했었다거나 여러 가지 본인의 신분을 가리고 이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특정이 돼야지 그 추가 피해자, 추가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 대상이 될지를 파악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시간이 걸렸던 과정에 이제 안타까운 2차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 피의자는 취재진 질문에 술술 대답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 반성은커녕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피의자는 울산에서 검거가 돼서요. 부산 진경찰서로 압송이 되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할 일을 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군사관학교부터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한 인생을 파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이 피의자가 퇴사 과정에서 동료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언급한 것을 보면은 조금 더 뿌리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부기장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50대 피의자가 왜 전직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사측과 피해자에게 앙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2년 전 이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에 이제 물론 개인적인 사유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1차 범행이 있고 나서 가해자가 눈이 특정하고 나서 바로 8명을 이제 경찰에 신원보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최소한 그 가해자가 자신들한테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었다는 말이고 네. 그건 사실 당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했던 당시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은 물론이고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나 피해 대상이 됐던 분들한테도 굉장한 앙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마약을 만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원료 반입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일당들이 직접 했는데 이 제조법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영애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압수수색 영장이고 여기 체포 영장. 거실에는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실험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주방 수납장엔 식기 대신 마약 원료가 빼곡하고 싱크대 위엔 제조 설비가 통째로 차려져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차린 마약 제조 공장입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를 이용했습니다. 세관에 압수된 마약 원료와 대형 제조기들입니다. 일당은 이 원료들을 손세정제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화학약품을 섞어 마약을 제조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검색해 배웠고 베트남 메신저로 현지 마약상과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압수된 원료는 5.4kg,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처음 원료 물질을 들여와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이 과정까지는 사실 저희도 생각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베트남인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무대 준비가 한창인데요.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출입이 통제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무대와 조명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 토요일 새 앨범과 함께 광화문에서 전 세계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질 이번 공연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BTS의 팬들인 각국 아미들이 이곳 광화문으로 집결한다는 소식 전해 들었는데 현장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고요? 네, 이미 광화문 광장 주변은 해외에서 방문한 관광객들과 아미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으로 설치된 펜스를 따라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인근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공연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빠르게 이동하면서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 남해안 중심으로 10에서 30mm, 중부와 경북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은 여전히 대기질이 나쁜데요. 인천과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의 양이 적은 중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한때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3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